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학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병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거를 3개를 꼽아라 하면 여성분들 출산할 때 출산통이고요. 두 번째가 요로결석 통증이고요. 세 번째가 췌장염이 있을 때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요로결석이 상당히 흔한 병이어서 전 인구의 10%가 요로결석을 경험을 합니다. 또 한 번 결석이 생기신 분들은 거의 50%가 재발을 하거든요. 요로결석이 왜 생기느냐 대부분 궁금해 하십니다. 아파 죽겠다고 하시면서도 오셔갖고 첫 번째 질문이 왜 생겨요? 물어보십니다. 저는 항상 답을 체질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유전적 소인, 그러니까 체질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칼슘 먹지 말아라, 뭐 시금치 먹지 말아라, 우유 먹지 말아라, 이거는 좀 틀린 이야기인 거죠. 요로결석은 체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제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시간 뺏겨 뭐 비용 들어가 고생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결석 대사이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석 생기는 원인을 찾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검사비가 별로 안 비싸서, 또 의사들이 좀 귀찮아서, 또는 환자분들도 귀찮아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제 재발성 결석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결석 대사이상 검사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원인이 나와줬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께서는 결석이 생기면 저절로 빠질 수 있다. 물을 많이 먹어라.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석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소변이 흘러가는 요관이 결석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건데, 그때 물을 많이 드시면 소변량은 더 늘어나고 막힘 현상이 더 심해져서 통증은 더 심해지거든요. 전부 다 토합니다. 구토도 부역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을 때 통증이 있으면 물을 그 순간에는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 배출 가능성 있는 결석 크기를 대략적으로 봐서 4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석 크기 4mm. 통증이 심하고 자연 배출이 안 될 정도의 크기의 결석이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결석 치료를 한다 하면 대부분 분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체외 충격파 쇠석술 혹은 초음파로 돌을 깬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을 시켜서 몸 안으로 전달을 시키고 결석이 있는데 포커싱을 맞춰서 결석을 부숴가지고 흘러내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쇠석이 외래에서도 바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선호하시긴 하는데, 여기에도 오해들이 꽤 있으십니다. 한 번 쇠석에서 모든 돌이 다 쇠석되기를 바라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4mm 이상 되는 크기 결석을 쇠석을 했을 때 평균 시술 횟수가 2회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번 쇠석을 해서 결석이 다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이신 거죠. 보통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뒤에 다시 2차 쇠석, 또 3차 쇠석,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진행이 되게 됩니다. 3번, 4번, 5번, 10번을 깨도 안 깨지는 결석이 있습니다. 결석이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정 결석 성분은 쇠석으로 안 깨지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체외 충격파 쇠석기 기계 장치가 엑스레이 투시를 보면서 결석에 포커싱을 해서 깨는 방식인데,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결석이 꽤 있습니다. 또 임산부인 경우, 또 소아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치료법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쇠석 말고 다른 치료는 뭐가 있을까?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흔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취를 하고 요관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인데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요도를 통해서 방광을 거쳐서 요관까지 올라가서 직접 돌을 잡아서 꺼내거나, 아니면 직접 보면서 돌을 레이저로 부셔가지고 쉽게 흘러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마취도 필요하고 뭐 하루 이틀 입원도 필요하고 해서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1회 수술로 모든 결석이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 요로결석 내시경 수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성요관경이라 그래가지고 단단한 막대 같은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시야도 좋고 결석 제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호가 되는데, 사실 요도 입구에서 요관을 거쳐서 신장까지 내시경이 올라가려면 거리가 꽤 됩니다. 그리고 요관이 상당히 가늘죠. 최대한 벌어졌을 때가 1cm고 좁은 경우에는 한 3mm, 4mm밖에 안 되거든요. 신우라든가 신장 안에 있는 결석까지는 이 경성요관경이 올라가기 어렵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휘는 연성요관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내시경 할 때랑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다 이렇게 휘는 내시경들이죠. 결석 위치가 상당히 높다, 신장 안에 있는 결석이다, 이런 경우는 연성 요관경, 신요관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시술을 했던 환자분들 케이스고요. 결석이 위치가 너무 높거나 신장 안으로 올라가 버려서 쇠석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효율적으로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게,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은 요관 내시경 수술 건수가 더 많거든요, 쇠석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들께서 쇠석을 더 선호하셔서 쇠석 건수가 훨씬 더 많긴 하는데, 수술 치료에 효과적인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더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장 안에 굉장히 큰 결석이 있을 때, 요럴 때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쇠석으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관경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피적 신절석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옆구리에다가 바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신장까지 길을 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굵은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결석을 훨씬 더 빠르게 부술 수도 있고 큰 통로를 통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피적 신절석술이라는 치료법이 또 하나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료는 당연히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장 주변에 큰 혈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없는 길을 새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출혈 가능성 때문에 입원도 며칠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치료법은 꼭 해야 될, 적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경피적 신절석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석 치료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결석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결석 크기, 위치, 환자분 건강 상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위내시경을 왜 봅니까? 혹시 모르니까 위암이 있나 보는 거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쓰리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지 보려고 위내시경을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방광도 그 내부 점막은 위 점막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에 생기는 거의 모든 병들이 방광에도 다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 방광궤양, 방광암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붙여서 방광결석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병들이 의심이 되면 방광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비뇨기과에서 방광내시경을 합시다 하시면 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단 꺼려 하십니다. 당연히 그냥은 아파서 못하죠. 대부분 수면 마취해서 하잖아요. 방광내시경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요도 길이가 짧거든요. 여성분들은 요도 길이가 불과 한 4, 5cm 정도도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식도 거쳐서 위까지 들어가는 그쪽보다는 훨씬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편감이 훨씬 덜 하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내시경 하실 때 거의 불편감이 없습니다. 거의 마취 없이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성분들은 방광내시경은 수면내시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셔도 다 되기 때문이죠. 남성분들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요도가 조금 긴 데다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남자분들은 방광내시경 하는 게 조금 불편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증이나 불쾌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연성 방광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광내시경은
이게 막대처럼 생긴 단단한 금속 재질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휘지가 않기 때문에 굴곡진 요도를 들어갈 때 조금 아플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 연성 방광 내시경,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가능한 방광 내시경이 있거든요. 그게 요도 굴곡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감이 덜하게 검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의 방법은 수면 마취를 하고 방광 내시경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로 이제 저희 골드만 비뇨기과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꼬리뼈 마취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추 마취라고 하는데, 그쪽에 마취약을 조금 넣어서 하면 딱 그 엉덩이 주변, 요도 주변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거의 통증 없이 내시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아프고 덜 아픈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 많고 숙련된 의사가 하느냐, 경험 없고 숙련되지 않는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불편감이 더하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취를 전혀 안 하고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도 요도 안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넣은 다음에 보통 내시경을 합니다. 어느 병원이든지요. 그게 윤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취제를 넣자마자 내시경을 들어가면 당연히 아픕니다. 마취제를 넣어놓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취 감각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훨씬 불편감이 덜한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성급하게 넣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당연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방광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방광암만을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워낙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으로 보통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위내시경을 꼭 위암 찾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복부가 불쾌한 병 상당히 많아요.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성 방광염도 요즘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성 방광염 중에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간자가 한자로 보면 사이 간자거든요. 즉 방광벽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방광염인데, 이 병이 있을 때 특징이 소변이 차면 아랫배가 굉장히 아픕니다. 보고 나면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요. 간질성 방광염이 굉장히 골치 아픈 병이거든요. 증상 정도도 심하고 굉장히 치료도 난해하고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방광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방광 내시경으로 보면 아주 특징적인 소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꼭 해야 되고요. 또 요즘에 보면은 연배가 좀 있으신 중년 이후 여성분들 보면은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광염이긴 한데 자꾸 걸리는 거고, 치료하면 잠깐 좋아졌다가 금방 또 나빠지고 금방 또 나빠지고, 이런 분들은 저도 가능하면 내시경을 꼭 권장을 해서 내시경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만성 방광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든지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필요하면은 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방광 내시경을 해야 되고요. 가장 방광 내시경을 꼭 해야 될 경우는 혈뇨입니다. 혈뇨.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피가 나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혈뇨는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혈뇨 환자 중에 정밀 검사를 전부 다 했을 경우에 결국은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거의 70%가량입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변화 때문에 피가 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 없이 넘어가도 되고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혈뇨 환자들을 검사를 다 해야 되냐면, 불행하게도 혈뇨 환자 중에 3 내지 5%는 비뇨기 계통 종양 환자들입니다. 신장에도 암이 있고, 요관에도 암이 있고, 방광에도 암이 있고, 요도에도 암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종양이 생기면 혈뇨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초음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CT도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인 단계는 내시경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민감한 정밀도가 높은 CT, MRI를 하더라도 1mm, 2mm 되는 병변을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방광 종양 같은 경우도 CT에서 의심이 간다, 초음파에서 의심이 간다 하려면 최소한 5mm는 넘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방광 종양 같은 경우
1mm, 2mm짜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방광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색해보면 너무 아팠다, 뭐 하고 나서 피가 많이 났다, 나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글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내시경을 하실 수가 있다. 또 불편이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하는데 병이 의심이 될 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泌尿과 의사들이 방광내시경을 합시다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광염 다들 잘 아시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 감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소변 나오는 요도가 불난 것 같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분 나쁜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소변도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잔뇨감도 있고, 감기가 흔한 것처럼 방광염도 굉장히 흔합니다. 전체 여성의 50%, 2명 중에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방광염을 경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광염도 사실 체질적인 게 조금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평생 거의 방광염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 방광염 경험한 분들이 자꾸 재발하고 또 생기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전적 소인이라서 본인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방법이. 방광염으로 오신 여성분들 물어보면 대개 어머님, 자매분들 같이 방광염 흔히 걸리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염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방광염이 걸리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흔히 방광염이 잘 생기는 연령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 시기에 방광염이 생기는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선천적인 요록의 기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광염이 많이 생기는 시기는 20대 초반입니다. 왜 20대 초반이냐면 사실 이게 성관계랑 관계가 좀 있거든요. 신혼 방광염, 허니문 방광염, 밀월성 방광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성분들께서 처음 성관계 이후에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물론 방광염은 성병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참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폐경 이후에 갑자기 또 방광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덜 생기다가 이제 아주 노년기 돼서 한 80대 이후 요때 이제 방광염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피크 연령대가 있다는 뜻은 각각 다 생기는 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폐경, 즉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방광염이 생기는 건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왜 방광염이 자주 생기느냐? 질이 건조해지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방광염은 거의 대부분 질염 이후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질 건조증이 생기고 질 점막 상태가 좋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 위축성 질염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생기면서 그런 과정에서 방광염이 잘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고령 연령대에서는 면역력 저하라든가 또 그 연령대에는 요실금도 많이 생기고 기저귀 착용하는 확률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방광염이 잘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방광염은 가장 흔한 원인균이 대장균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은 전부 다 본인 대장 속에 있는 균들입니다. 이 세균들이 대장 속에 있을 때는 병을 안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대변을 보면 항문 주변에 묻겠죠. 우리가 아무리 대변을 보고 나서 잘 씻고 닦는다 하더라도 세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세균들이 회음부를 거쳐서 질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컨디션이 깨졌다, 힘들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무리가 됐다, 그런 상황이 되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질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요도 입구에 묻어가지고 요도를 타고 올라가야 방광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성관계 이후에 방광염이 생기는 이유가 질 안에 있는 그런 균들을 성관계를 통해서 요도 입구에 묻혀주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약을 쓰면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단순 방광염. 그냥 딱 감기처럼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항생제를 안 써도 그냥 푹 쉬고 물만 많이 먹고도 좋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보통 평균 한 5일 정도 웬만한 약을 드시면 방광염, 단순 방광염은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갈수록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6개월 이내에 2번 걸렸다. 1년 이내에 3번이 방광염이 생겼다. 이런 환자분들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구분을 따로 짓습니다. 따로 구분을 짓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재발성 방광염 원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잔뇨가 남는다? 방광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잔뇨가 있으면 당연히 염증은 쉽게 생깁니다. 우리가 하수도 물도 쉽게 안 내려가고 그러면 금방 냄새 나잖아요. 하고 똑같습니다. 방광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잔뇨가 있는 분들은 재발성 방광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 예를 들어서 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찔끔거린다. 뭐 뛰거나 웃거나 할 때 좀 지린다 하는 분들은 항상 젖게 되잖아요. 그게 또 방광염을 잘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성 방광염은 세균 검사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이미 여러 번 걸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당연히 내성균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균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지만 억제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성균이 있는 균이 원인이 돼서 방광염이 재발을 했는데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조금 좋아지긴 하거든요. 대신에 완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숨어 있는 균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조금 복잡한 그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꼭 그런 검사를 해서 원인균도 더 세밀하게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요게 한 가지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비데 사용.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이나 요령에 따라서 재발성 방광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성관계하는 패턴이나 방법 이런 것도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조금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소변 보는 습관도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소변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본다 또는 거꾸로 필요 이상으로 소변을 너무 참았다 본다 이런 것들도 다 방광염을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조건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성 방광염이 자꾸 생기게 되면 결국은 상당 부분 분들이 만성 방광염으로 가게 되거든요. 만성 방광염이 있으면 정말 내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 살짝 나타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살짝 안 좋았다 괜찮아졌다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방광염이 있는 것도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성 방광염을 찾는 방법이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해보면 만성 방광염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소견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원인을 좀 심사숙고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또 흔히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원인이 나오면은 치료 방법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조금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건강검진 하시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뇨, 소변에 피가 난다. 또는 초음파에서 방광에 혹이 보인다. 혈뇨만 해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겁을 내시는데 방광에 혹이 보인다. 굉장히 또 겁을 내고 오시게 됩니다. 혹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이라고 전부 다 암이냐?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생겨서 보이는 덩어리를 전부 다 혹, 종양, 종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다가 용종 떼는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종양입니다. 일종의 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무슨 혹, 종양, 무조건 암,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광에 초음파로 종양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금 신경이 더 쓰입니다. 물론 방광에도 암이 있습니다. 방광에도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또 만성 방광염 때 일부가 종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보이고 방광 초음파에서 혹 종양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겁을 내실 건 아니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방광에 있는 혹이 의심이 된다.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내시경입니다. 방광 내시경. 경험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내시경으로 보면 감이 옵니다. 이게 암에 가까운 것 같다. 아니면은 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방광 내시경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또 겁을 많이 내시는데요. 당연히 개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 혹만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웬만큼 크지 않는 혹은 전부 다 한 번에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로 전부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수술명은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종물을 전부 다 제거를 했다. 조직 검사를 보내죠. 조직 검사에서 암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암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양성 종양이다. 그걸로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방광암 중에서도 아주 초기 방광암은 한 번에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로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료 방법도요. 이제 당연히 이거는 마취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종양을 긁어내고 파내야 되거든요. 전기 칼로. 대형 병원, 뭐 큰 병원 이런 데서는 전신 마취를 대부분 하게 되고요. 입원 기간도 뭐 상당히 오래, 뭐 3박 4일 잡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그만 혹 같은 경우, 또 일부 조직 검사만을 위한 수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척추 마취 정도만 해도 되고요. 심지어 아주 조그만 경우는 뭐 수면 마취 정도로만 해도 가능하고요. 숙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방광을 어느 수준까지 파내야 되는지가 상당히 이제 경험에 따라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깊이 뿌리까지 판다고 해가지고 깊이 파다 보면 당연히 방광에 구멍이 나겠죠. 너무 또 살짝 위에서만 긁어버리면 일부 종양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상당히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광 종양도 상당히 흔한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진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혈뇨 때문에 생깁니다. 눈으로 보기에 소변에 빨갛게 피가 났다. 유관적인 혈뇨라고 하는데요. 유관적 혈뇨도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극단적으로 운동성 혈뇨라 그래가지고 많이 뛰고 나서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유관적 혈뇨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다. 그럴 때 유관적 혈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신장 내과적인 질환인데 신증후군, 그 다음에 신장염 이런 것 때문에도 유관혈뇨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관혈뇨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은 방광암이고 방광종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유관혈뇨도 자세하게 증상을 들어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원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관적인 혈뇨가 나왔는데 소변 볼 때 아파요. 소변 뒤끝이 개운하지 않아요. 옆구리나 등허리가 많이 아파요. 이러면서 유관적 혈뇨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결석 아니면은 염증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통증이나 다른 증상 전혀 없이 그냥 무통성으로 유관혈뇨가 보였다. 이게 이제 방광종양이나 또 신장종양, 신장암, 요관암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유관적으로 혈뇨가 보였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비뇨기 계통의 종양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뭐 초음파 검사라든가 CT라든가 내시경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방광 종양 중에 양성 종양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양성 종양은 일단 암은 아니니까 양성 종양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이유는 일부가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거죠. 방광 종양 중에서 양성 종양도 일부가 암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종양도 당연히 제거는 해야 되는데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양성 방광 종양이 암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사실 이 질병 분류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방광암으로 구분했던 질병이 지금은 양성 종양으로 바뀐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병인데 과거에는 암 환자였는데 똑같은 병인데 지금은 암 환자가 아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 양성 종양도 일단 제거는 해야 된다. 만성 방광염 때문에 방광 혹처럼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큰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는 암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과서적으로는 만성 방광염에 의해서 생기는 혹도 필요하면 제거를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제거를 해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꾸 재발성 방광염이 생긴다든가 혈뇨가 반복된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완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치료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병이든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원인이 나오면은 당연히 대부분 병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혹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유관적 혈뇨라 그래서 겁부터 내시지 마시고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